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세계사 두 번째 시간이죠. 수업 내용을 나누기 앞서서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의 모습이 이 안에 쏙쏙쏙 그려져 있는데 한 가운데 있는 정중앙에 주황 색깔을 두른 사람은 바로 플라톤이고요. 그리고 하늘 색깔을 두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두 사람의 스승이 바로 소크라테스인데요. 여기서 문제! 과연 소크라테스는 어디 있을까요? 힌트! 이 사람은 녹색깔 옷을 입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째깍째깍 찾았나요? 네, 맞아요.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소크라테스인데요. 소크라테스는 델피 신전 기둥에 있는 문구였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스스로 진리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답법을 굉장히 많이 썼던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이죠.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로 우리 오늘 같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준비됐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에게 문명인데요. 에게 문명은 이곳에 보이는 에게의 주변에 만들어졌던 문명들을 얘기를 해요. 아래서부터 얘기를 하면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트로이 문명이 있죠. 밑에 있는 크레타 섬에 있는 이 크레타 문명은 미케네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케네는 트로이 목마로도 유명하죠. 이 트로이를 공격하여서 더 그들의 세력을 강화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번영이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북쪽에 있는 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이 미케네를 멸망시키고 이들이 이 지역에서 작은 도시국가들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문명 얘기를 하면서 도시가 생성되고 주변에 있는 마을을 흡수하면서 도시국가가 등장했다라는 거 기억나죠? 이 도시국가를 그리스어로 바꾸면 폴리스랍니다. 폴리스는 작은 도시국가를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여기 지도를 보세요. 여기 그리스라는 단어가 있는 반도를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과 서쪽 해안가처럼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고 구불구불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큰 도시국가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도시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폴리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폴리스는 가장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아크로라는 것은 높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폴리스 안에서 높은 언덕이 위치해 있는, 즉 중심의 역할을 하는 아크로폴리스에는 신전을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군사 기지로 삼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밑에는 넓은 광장이 보이죠. 이것을 아고라라고 하는데 정치, 토론, 그리고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공생활 장소였어요. 이러한 폴리스는 어떠한 국가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요. 폴리스에는 굉장히 많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폴리스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남쪽에 있는 스파르타와 그리고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아테네, 이 두 폴리스를 비교해 보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스파르타를 봅시다. 스파르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도리아인이 내려와서 세운 그러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시민이 많은 토착민을 지배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 표에서 보면 지금 아테네의 시민의 숫자와는 다르게 스파르타에서는 정복당한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으니까요. 이러한 소수의 시민들, 굉장히 적은 수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강력한 군사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하면 굉장히 강하고 근육질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도 그 이유죠. 뿐만 아니라 스파르타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민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민회도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권력 같은 경우에는 민회에서 이제 뽑은 6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된 장로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일들은 더 많이 결정을 했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테네를 살펴보죠. 아테네는 일찍이 해상 활동을 통해서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해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 부를 기반으로 노예를 통하여서 힘든 일을 시키게 되면서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와 삶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들은 정치에 대한 참정권도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들은 민회를 중심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정치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직접이라고 되어 있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정치가 논의되는 상황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의 의견을 행사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대표를 우리는 뽑죠. 그리고 의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다라는 거를 한반도 대한민국 상황이랑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의미가 있지만 한계점은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은 도편 추방제라는 것을 아테네는 실시했어요. 민회에서 그 지역 내에 독재자가 출연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요. 도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 파편인데 거기에다가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막 적는 거죠. 그래서 많은 표를 얻은 경우 그 사람은 아테네에서 10년간 추방이 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독재자를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폴리스가 발달해 나가는 가운데에 여기 그리스 세력과 지금의 터키 지역의 페르시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페르시아에 이오니아 지역이 있어요. 이오니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란을 아테네가 지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에게 여기 에게 주변 지중해 무역권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일로 페르시아는 아테네를 공격하게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에 있는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싸우게 되면서 결국 그리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동맹의 대표로 하여서 델로스 동맹을 맺게 되죠. 이 델로스 동맹을 기반으로 하여서 아테네는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발전을 해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테네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 폴리스 국가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중에 한 나라가 조금 전에 살펴본 스파르타였죠. 그래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여러 폴리스 국가들이 모여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이렇게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 지역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 지역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요. 그런데 오랜 전쟁으로 폴리스들은 쇠퇴를 하게 되고요. 결국 마케도니아에게 정복당하게 된답니다. 마케도니아? 나 알렉산드로스는 동서양을 통합한 최고의 왕이지. 여기 우리 지도의 가장 왼쪽 끝에 보면 마케도니아가 보이죠? 이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드로스가 왕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아주 큰 땅, 나라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제국을 형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를 대왕이라고 붙여요. 우리 고구려의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광개토 대왕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요. 마케도니아는 먼저 이 그리스를, 그리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페르시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영토를 확대하게 됩니다. 특히 이 페르시아와의 전투는 이소스 또는 이수스라고도 하는 이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 약간 그 중앙에 있는 높이 솟아있는 사람은 바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왕이에요. 그리고 그림이 조금 훼손되어 있기는 하지만 왼편에 투구도 쓰지 않은 채 용맹하게 말을 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한 게 바로 알렉산드로스인 거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알렉산드로스는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도까지 이르는 큰 영토를 확대하게 되면서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헬레니즘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헬레니즘은 그리스인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게 되는데, 즉 그리스인의 세계가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가 융합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를 헬레니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발달된 문화도 있겠죠. 그래서 그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우리가 폴리스로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데 제국, 땅이 넓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큰 거대한 제국 아래 모두가 같은 시민이라는 세계 시민주의 의식도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넓은 제국을 형성을 할 때 알렉산드로스는 곳곳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수학, 천문학, 의학 등의 자연과학이 엄청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도 이 시기의 사람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에서 인도에까지 전해진 그리스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서 간다라 미술이 등장하는데요. 간다라 지역에서 발생된 미술이에요. 바로 그리스풍의 불교 미술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에는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만들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간다라 지역에 퍼지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상징적으로만 표현을 하던 부처의 모습을 불상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요.
이렇게 제작된 불교는 인도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러한 문화는 중국에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반도에도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간다라 미술의 모습을 우리는 한반도 역사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 세계사 쉽지? 재밌지? 우리 친구들 교과서 읽어보면 더 자세한 내용,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잊지 마. 선생님이랑 한 거 꼭꼭 기억해야 되는 거 알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 다 씹어먹기보단 우선 선생님이랑 나눈 내용이 먼저예요. 오늘도 노력하고 또 나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선생님이 열렬히 응원합니다.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역사는 쉽다.